그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15년간 헌신한 아내를 조강지처를 내쫓은 남편.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바로 길 건너편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대저택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남편의 진짜 불행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채널 황혼의 이야기가 잠시 후 그녀의 시점에서 모든 것을 들려드립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자와의 이혼 서류에 막 서명을 마친 참이었다. 종이 위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끝났지? 그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나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상간녀 한유라가 팔짱을 낀 채 문에 기대어 비웃고 있었다. 그 비웃음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베는 칼날 같았다. 내가 15년 동안이나 헌신적으로 돌봐온 내 전남편 박진우는 갑자기 침실로 들어가 잠시 후 내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다.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다. 내 짐이다. 싹 다 가지고 가. 캐리어가 바닥에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결혼이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졌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었다. 영원을 맹세했던 남자가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뿐이다. 유라가 다가와 보란듯이 그의 팔짱을 꼈다. 오빠, 화내지 마. 그래도 한때는 오빠 아내였잖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아주머니, 그냥 빨리 가시는 게 좋을걸요? 여기 서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15년, 내 꽃다운 청춘의 대가는 고작 내 집에서 꺼져라는 한마디였다. 진우는 이제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캐리어를 발로 툭 찼다. 아직도 거기 서서 뭐해. 이 집엔 더 이상 내 자리는 없어. 나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벽 하나하나, 테이블 하나하나, 벽에 걸린 웨딩 사진까지. 모든 것이 나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 눈에 나는 버려야 할 낡은 물건일 뿐이었다. 유라가 다시 비웃었다. 아니면 남아서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구경이라도 하시게요?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캐리어를 들었다. 울지도 따지지도 그들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유라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 난 또 한바탕 난리라도 칠 줄 알았네. 진우도 경멸하듯 말했다. 저 여자가 그럴 자격이 나 있나? 문이 등 뒤로 닫혔다.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캐리어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뜨거워 눈을 찡그려야 할 정도였다. 나는 대문 앞에 잠시 멈춰 서서 길 건너편의 대저택을 바라보았다. 2미터가 넘는 검은 철제 대문 뒤로 완벽하게 가꿔진 넓은 정원이 펼쳐진 아주 거대한 저택이었다. 그 집은 몇 년째 비어 있었다. 적어도 내 전남편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는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옛집 마당에서 나를 본 유라가 큰 소리로 웃었다. 오빠, 저것 좀 봐. 저기 가정부라도 구하러 가나 봐. 진우도 대문 밖으로 나와 팔짱을 낀 채 마치 희극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저 집 수백억 원은 할 텐데 저 여자가 꿈이라도 꾸나? 유라가 입을 가리고 웃었다. 어쩌면 그냥 구경하면서 서러움을 달래려는 걸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거기 서서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핸드백을 열어 작고 은색인 열쇠 하나를 꺼냈다. 멀리서 유라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진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글쎄, 연극이라도 하나. 나는 저택의 철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은 느리지만 아주 확실하게 뛰고 있었다. 지난 15년,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고 너무 많이 참아왔다. 그리고 오늘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다. 나는 열쇠를 들어 자물쇠에 꽂았다. 찰칵.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정오의 고요함 속에서
경첩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길 건너편에서 들려오던 유라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잠깐만. 그가 자기 집 대문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왔다. 저게 뭐야? 나는 캐리어를 끌고 태연하게 넓은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대문을 닫기 직전에야 나는 방금 나를 내쫓았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다. 오직 당혹감과 경악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아마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네. 이 저택 내 거야.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밖에서는 전 남편이 돌처럼 굳어서 있었다. 유라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철문 밖에서 전 남편은 여전히 조각상처럼 굳어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금 닫힌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말도 안 돼. 옆에 서 있던 유라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오빠, 저 여자가 정말 저 저택 문을 연 거 맞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기 눈으로 직접 열쇠를 봤기 때문이다. 자물쇠가 열리고 문은 마치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열렸다. 정원 안에서 나는 하얀 보도블록이 깔린 길 위를 천천히 걸었다. 가지런히 정돈된 가로수들이 길 위에 그늘을 드리웠다. 15년 전 이 집이 막 완공되었을 때도 나는 이렇게 이 길을 걸었었다. 그때는 아주 젊었지만 지금의 나는 쓰디쓴 결혼 생활을 전부 겪어낸 후였다. 길 건너편에서 유라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혹시 열쇠를 훔친 거 아닐까? 전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훔쳐? 저 집이 몇 년이나 비어 있었는데. 유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떻게 저 여자한테 열쇠가 있는 건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날부터 그는 길 건너 저택이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집주인은 엄청난 부자 가문이지만 아무도 그들이 여기에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가끔 청소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갈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자.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유라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오빠, 가서 한번 확인해봐. 그가 고개를 저었다. 미쳤어? 괜히 신고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유라는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냥 쇼하는 거면 어떡해?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동안 나는 저택의 현관문 앞에 도착했다. 높이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원목 문이었다. 나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찰칵 문이 열렸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깨끗하고 새 나무 냄새가 향긋했다. 늘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자 크림색 가죽 소파와 천장 한가운데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는 넓은 거실이 나타났다. 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문 밖에서는 전 남편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철제 울타리 너머로 안을 엿보려고 애썼다. 저택 안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자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유라도 그 광경을 보고 속삭였다. 오빠, 저 여자 진짜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저 집이 진짜 저 여자 거라고? 전 남편이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15년 동안 나랑 같이 살았는데 저런 집을 살 돈이 어디 있어? 유라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냥 전업주부였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택 차고에서 검고 고급스러운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나왔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리며 철문이 다시 자동으로 열렸다. 전 남편과 유라는 즉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머리가 희끗했지만 매우 근엄한 모습이었다. 그는 마당에 서 있는 나를 보자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문 밖에서 유라는 하마터면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모님이라고? 전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저 남자는 바로 저택의 집사, 김 실장이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사모님께서 오늘 돌아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김 실장님. 김 실장님이 내 캐리어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결혼 생활 하나를 정리했을 뿐이에요. 김 실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무척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문 밖에서 전 남편은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나는 그에게 내 가족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부모님을 일찍 여통 평범한 여자라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유라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오빠, 뭔가 이상해. 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이상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쉽게 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던 몇 번의 순간들, 그의 회사가 갑자기 큰 계약을 따냈던 일들,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누군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던 일들. 전에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설마 그 모든 게 다 저 여자 때문이었나? 마당 안에서 나는 다시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내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15년을 함께한 부부였다. 한 번만 봐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진실은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방금 나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고개 숙인 저 남자는 우리 집안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했으니까. 그리고 내 전 남편이 곧 알게 될 사실은 그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 것이었다. 저택 대문 밖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져 각자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전 남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당혹감,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평정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의 소매를 세게 잡아당겼다. 오빠,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너무 이상해. 전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내게 고정된 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15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고 생각해. 평범하고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친구도 없고 별다른 인간관계도 없는 여자. 심지어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는 데만 전념했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단순한 전업주부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저택과 사모님이라 부르며 고개 숙이는 집사, 그리고 저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 연기가 아니었다.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오, 오빠 들었어? 저 아저씨가 저 여자 보고 사모님이라고 했어. 전 남편이 이를 갈았다. 들었어. 유라가 마른 침을 삼켰다. 만약 저 여자가 진짜 이 집 주인이라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그럼 오빠는 방금 누굴 내쫓은 거야? 그 말에 공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전 남편이 콤 돌아보며 유라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유라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만약 그렇다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미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만약 내가 정말 부자라면 전 남편이 자신과 바람을 피운 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실수가 될 테니까 한편 저택 안에서 김 실장님이
내 캐리어를 집 안으로 옮겨주고 있었다. 거대한 문이 우리 등 뒤로 닫혔다. 김 실장님이 캐리어를 내려놓고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모님 정말로 이혼하신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아주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은 무척 슬퍼하실 겁니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경고하셨어요. 제가 듣지 않았을 뿐이죠. 김 실장님은 침묵했다. 그는 우리 집에서 거의 30년 동안 일해왔다. 이 결혼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15년 전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하셨다. 그의 집안 형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정확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하셨다. 그 남자는 내 그릇이 아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자신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법이다. 나는 가족을 떠나고 부유한 삶을 버리고 심지어 내 신분까지 숨긴 채 그의 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 15년 동안 나는 그에게 우리 집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의 회사가 여러 번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누구의 돈 덕분이었는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김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그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알려줄 생각도 없어요. 김 실장님은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분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는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집 안에서도 대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선명하게 보였다. 유라는 불안해 보였고 전 남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조만간 알게 되겠죠.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김 실장님이 즉시 자세를 바로 했다. 회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언제나처럼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돌아왔구나.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물었다. 이혼은 마쳤고? 네. 수화기 저편에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주 짧은 한숨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말했지. 그 남자는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옳았으니까.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그놈 집 맞은편 저택에 있는 거지? 나는 조금 놀랐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다. 지난 15년간 사람을 붙여 널 지켜보게 했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것 같았더냐.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역시 우리 아버지다웠다.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셔도 멀리서나마 나를 보호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으셨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딸아, 이제 그놈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전 남편은 여전히 당혹스러운 얼굴로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몇 초간 침묵하시더니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됐다. 내일부터 우리가 그놈에게 은밀히 지원했던 모든 것을 회수할 테니.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화기 저편에서 아버지는 짧게 한마디만 하셨다. 곧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다. 나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나는 아버지를 잘 안다.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 전 남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리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를 뒤에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 밖에서 전 남편은 갑자기 몸을 떨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저택 대문 밖에서. 전 남편은 마침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지 않았다. 마치 머릿속이 방금 일어난 일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주 느리게 걸었다. 유라가 창백한 얼굴로 그 뒤를 따랐다. 그녀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다. 오빠,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몇 초가 지나서야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상하지 않아? 유라가 움찔했다. 이상하다니? 뭐가? 그가 길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저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당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검은 철문은 마치 두 세계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15년이야. 15년 동안 저 여자는 나랑 살면서 돈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유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어쩌면 최근에 저 집을 샀을 수도 있잖아. 전 남편이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그는 이 동네에 7년 넘게 살았다. 저 저택은 그가 이사 오기 훨씬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다. 유라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 어떤 부자라도 만난 거 아닐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른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최근 몇 년간 그의 사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로웠다. 그의 작은 회사는 파산 직전에서 갑자기 대형 계약들을 따냈다. 심지어 어떤 프로젝트들은 왜 자신이 선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전에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끔찍한 생각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유라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3년 전에 우리 회사 거의 망할 뻔했던 거 기억나?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 그때 은행에서 곧 압류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어떤 투자자가 갑자기 회사에 돈을 쏟아부었어. 유라가 눈을 깜빡였다. 그래서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난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유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길 건너 저택을 향해 있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한편 저택 안에서 나는 거실에 익숙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김 실장님이 방금 가져온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익숙한 대추차의 향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김 실장님이 곁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그분께 진실을 말씀하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곧 스스로 알게 될 테니까요. 김 실장님은 나를 잠시 보더니 말했다. 회장님께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아버지는 아주 결단력 있는 분이시죠. 오랫동안 침묵하시지만 한 번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단 한 줄이었다. 제국 캐피탈 박진우 대표의 회사에서 모든 투자금을 공식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길 건너편에서 전 남편은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대문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댔다. 유라는 문간에 앉아 있었는데 분명 짜증이 나기 시작한 듯했다. 여기서 계속 뭐 할 거야? 더워 죽겠네. 그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았다. 회사의 재무팀장이었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지금 어디세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집이다. 무슨 일인데? 상대방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제국 캐피탈에서 방금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 남편이 즉시 몸을 바로 세웠다. 뭐라고? 유라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그는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진정하고 다시 말해봐.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수화기 저편에서 빠르게 말이 이어졌다. 착오가 아닙니다. 방금 이메일이 왔어요. 즉시 자금을 회수하겠답니다. 그는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아니, 왜? 상대방이 대답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금이 없으면 저희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유지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유라는 이 말을 듣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오빠, 회사에 문제 생긴 거야?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틀만 시간을 줘.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내가 직접 그쪽과 이야기해 볼 방법을 찾아보겠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제 생각에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국 캐피탈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협력사 3곳에서도 방금 협력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전 남편은 마치 누군가에게 가슴을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단 몇 분 만에 성장 가도를 달리던 그의 회사는 갑자기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라가 황급히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길 건너 저택으로 향했다. 오후에 내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이 저택 내 거야.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작에 생각했어야 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내가 방금 내쫓은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한편 나는 저택 2층 창가에 서 있었다. 익숙한 거리를 내려다 보았다. 김 실장님이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전 남편이 방금 겪은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전 남편의 집에는 더 이상 평소와 같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음악 소리도, 유라의 애교 섞인 목소리도 없었다.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전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새로 도착한 이메일들이 가득했다. 모두 나쁜 소식뿐이었다. 한 협력사는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했고 한 납품업체는 즉시 대금 결제를 요구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유라는 부엌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아직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오후에 그 전화를 받은 이후로 그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사라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유라가 다가왔다. 오빠,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유라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회사에 정말 큰 문제 생긴 거야? 그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의 가장 큰 투자사가 자금을 뺐어. 유라가 눈을 깜빡였다. 그럼 다른 투자사를 찾으면 되잖아.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쉬웠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유라는 정말로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럼 회사 부도 나는 거야?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만으로도 유라는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태도를 바꿨다.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하지만 오빠, 돈은 있잖아. 그렇지?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쳐다봤다. 무슨 뜻이야? 유라가 황급히 말했다.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예전에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내 곁을 지킨 것은 항상 나였다. 큰 도움은 되지 못했어도 나는 그에게 돈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유라는 그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다. 왜 그렇게 쳐다봐?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혐오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담당 이사였다. 그가 즉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저편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방금 태양그룹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전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상대방이 마른 침을 삼켰다. 계약을 파기하겠답니다. 그가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유라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또 무슨 일인데? 수화기 저편에서 이사가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 계약은 수십억 원짜리였다. 만약 배상까지 해야 한다면 그의 회사는 즉시 무너질 것이다. 그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내일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분명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전화를 끊으며
그는 이것이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모든 일이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시선은 천천히 길 건너 저택을 향했다. 2층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설마 저 여자 짓인가? 유라가 밖을 쳐다보는 그를 보고 물었다. 뭘 그렇게 봐?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재킷을 걸쳤다. 유라가 즉시 일어섰다. 어디가? 그가 짧게 대답했다. 잠깐 밖에 좀. 유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하지만 그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밤거리는 아주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로 노랗게 쏟아졌다. 전 남편은 대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오늘 오후에 내쫓았던 그 여자가 자신의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저택 대문 앞에 멈춰섰다. 높고 거대한 검은 철문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오후와는 달리 그곳은 지독하게 고요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정적 속에서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택 안.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김 실장님이 인터폰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화면을 잠시 보더니 나를 돌아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았다. 전혀 놀랍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나는 일어나 천천히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인터폰 화면을 통해 전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차갑게 내 캐리어를 내던졌다. 하지만 지금 그는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한 얼굴로 내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아주 옅은 미소였다. 그리고 김 실장님에게 말했다. 문 열어주세요. 김 실장님이 조금 놀란 듯 했다. 사모님, 만나시려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으니까요. 대문 밖에서 전 남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철컥 소리와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흠칫 놀랐다. 마당의 조명이 길을 밝혔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나는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예상 안에 있었다는 듯 태연하게 서 있었다. 전 남편은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왔다. 나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확연히 잠겨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나랑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 말에 그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말을 이었다. 내 회사가 문제가 생겼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전 남편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그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순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저택 마당의 공기는 숨막힐 듯 고요해졌다. 전 남편은 내 앞에 서 있었다. 잠을 못 자고 걱정한 탓에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내 캐리어를 길바닥에 내던지며 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금 그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얼굴로 내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더 할 말 있어요?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은 넓은 마당과 차고에 주차된 고급 세단을 훑고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쉰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이 집 정말 내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희미하게 미소만 지었다. 내 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도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 말에 그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 말이 맞았으니까.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어떤지, 과거는 어땠는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내가 집안일을 하고 그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전 남편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다. 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금 놀란 듯했다. 너 알고 있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렇게 큰일인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네가 한 짓이야? 그 질문의 뒤에 서 있던 김 실장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나는 그저 가볍게 웃었다.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 그가 본 것들 때문에 그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돌이 깔린 길 위를 천천히 몇 걸음 걸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3년 전에 당신 회사 거의 파산할 뻔했던 거 기억나요? 그가 즉시 고개를 들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말을 이었다. 그때 당신은 은행에 20억 원 가까운 빚이 있었고 어떤 투자 펀드가 갑자기 당신 회사에 돈을 쏟아부었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가 그 펀드를 알아? 나는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를 얼어붙게 할 한마디를 던졌다. 그 펀드, 우리 집안 거예요. 마당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전 남편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를 하듯 평온했다.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7년 전 당신의 첫 프로젝트가 거의 무산될 뻔했을 때 협력사와 직접 이야기해서 해결해 준 것도 우리 쪽 사람이에요.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의 그 작은 회사가 정말로 그런 대기업들과 계약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그의 자존심에 정통으로 날아든 주먹과 같았다. 그는 연신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내 능력으로 해낸 거야. 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나는 김 실장님을 돌아보았다. 김 실장님. 네, 사모님. 저분께 보여드리세요. 김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파일 하나를 열어 전 남편에게 건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단 몇 초 만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파일에는 지난 10년간 그의 회사에 비밀리에 투자된 모든 내역이 담겨 있었다. 총 금액은 100억 원이 넘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익숙한 외침이 들려왔다. 오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전 남편이 움찔하며 돌아보았다. 그 목소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유라였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분노로 가득한 얼굴로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유라는 스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가 그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동네를 헤맨 끝에 마침내 이 저택 앞에 주차된 그의 차를 발견한 것이다. 유라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러댔다. 당장 나와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전 남편은 당황했다. 저 여자가 여긴 또 왜? 나는 태연하게 대문 쪽을 바라보며 그를 굳어버리게 할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 상간녀 말인가요? 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바로 그때 저택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유라는 즉시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을 보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늘 무시하고 오늘 오후에도 비웃었던 그 여자가 수백억 원짜리 저택의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옆에 선 집사는 공손하게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유라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내 전 남편은 인생 처음으로 자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느꼈다. 유라는 저택마당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사방을 헤맸다. 넓은 정원, 중앙에 분수대, 차고 옆에 주차된 고급 세단,
그리고 특히 내 옆에 정장을 입고 서서 여전히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이든 남자. 사모님, 저 여자를 밖으로 내보낼까요? 김 실장님의 말에 유라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했다. 사모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그 두 글자를 되뇌었다. 유라가 깽 돌아서서 전 남편을 쳐다봤다. 오빠, 설명 좀 해봐. 하지만 지금 전 남편은 그녀보다 더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비밀 투자 내역 통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지막에 적힌 총 금액이 그의 손을 떨리게 했다. 123억 원. 그 모든 돈은 익명 투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배후는 바로 우리 집안이었다. 유라는 그가 대답이 없자 더욱 화를 냈다.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야? 저 여자가 사모님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가 고개를 들어 유라를 보았다. 눈빛은 너무나 복잡해서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유라야,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유라가 비웃었다. 간단하지 않다고? 설마 저 여자가 재벌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십몇 년 동안 집에서 밥만 하던 여잔데 내가 모를까봐. 김 실장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나는 그저 옅게 미소 지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유라가 즉시 큰 소리로 웃었다. 거봐, 자기도 인정하잖아.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십몇 년 동안 집에서 밥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유라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다시 저택 마당을 둘러보고 전 남편을 쳐다봤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가 깊은 숨을 한번 쉬더니 태블릿 PC를 유라에게 건넸다. 네가 직접 봐. 유라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단 몇 초 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뭐야?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다. 투자 내역, 날짜, 금액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라가 더듬거렸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이거 당신이 조작한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김 실장님에게 눈짓을 했다. 그가 즉시 말했다. 저희 회계법인에 전화해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은행 원본 기록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유라는 말문이 막혔다.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 남편이 마침내 내게 몇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다. 왜? 나는 그를 쳐다봤다. 뭐가요? 왜? 그가 주먹을 꽉 쥐었다. 왜 그렇게 많이 도와주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때는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에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긴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우리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잠깐만, 그럼 오빠 회사의 그 큰 계약들이 전부 저 여자가 도와준 거라고? 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늘 무시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회사 전체의 뒷배였던 셈이다. 바로 그때 전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재무팀장이었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저편에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다. 끝났습니다, 대표님. 그가 움찔했다. 뭐가? 끝났다는 거야? 상대방이 다급하게 말했다. 은행에서 방금 회사 계좌를 동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은 투자자들도 모두 자금을 회수했고요. 우리 이제 운영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남편은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방법이 없을 리가. 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태양그룹에서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50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유라가 경악했다. 오빠, 회사 정말 부도난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고 영혼 없는 시체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전 남편이 저택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유라가 소리쳤다. 오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나를 수없이 울게 만들었던 남자가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부드럽게 말했다. 잊었어요? 오늘 오후에 나를 내쫓은 건 바로 당신이었는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저택 대문 밖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더니 나이든 신사 한 분이 내렸다. 김 실장님이 즉시 자세를 바로 하며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오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등장은 모든 것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 것이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저택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천천히 열리고 나이든 신사 한 분이 내렸다.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꼿꼿한 자세와 엄격한 눈빛에서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기품이 흘러나왔다. 바로 내 아버지였다. 김 실장님이 즉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나도 몇 걸음 다가갔다. 아버지는 내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마당에 무릎 꿇고 있는 전 남편을 보자 아버지의 눈빛은 즉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옆에 서 있던 유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셨다. 돌길 위로 구두 소리가 울렸다. 아버지는 전 남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게.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당혹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누구십니까?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며 물으셨다. 네가 온 가족을 등지고 선택한 남자가 이 사람인가?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실망으로 가득 찬 한숨이었다. 아버지는 다시 전 남편을 보았다. 내가 이 아이의 애비다. 전 남편이 굳어버렸다. 유라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지라고요? 유라가 더듬거렸다. 하지만 저 여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때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랬어요. 유라는 입을 떡 벌렸다. 모든 이야기가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전 남편이 마침내 일어섰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께서 혹시 제국 캐피탈에? 아버지는 그를 몇 초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 간단한 대답은 그의 머리 위로 내리꽂히는 벼락과 같았다. 제국 캐피탈은 이 도시 재계에서 가장 큰 투자 펀드 중 하나였다. 수많은 기업이 그들과 협력하기를 꿈꿨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펀드의 창립자였다. 유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전 남편이 더듬거렸다. 그럼 제 회사에 들어온 투자금들은? 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내가 한 것이다. 마당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10년 전 자네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내 딸이 자네를 도와달라고 애원했었지. 나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옛 기억이 밀려왔다. 그날 나는 남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달라며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새 아버지를 설득했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자네 때문이 아니라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전 남편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그를 잠시 더 보시더니 말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자네가 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겠더군. 유라가 불안해져서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르신,
오해십니다. 이혼은 두 사람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날카로운 눈빛에 유라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자네가 그놈의 상간녀 맞지? 유라는 입이 굳어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미 사람 시켜서 다 조사해봤다. 그 말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자네는 민주스파에서 일하고 2년 전에 그를 만났지. 그리고 내 딸 몰래 만나기 시작했고 유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다시 전 남편을 보았다.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변했다. 자네, 방금 왜 회사가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물었지?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그가 거의 서 있지도 못할 한마디를 던졌다. 자네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은 우리 집안이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거둬들이면 자네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지. 유라가 경악하며 전 남편을 돌아보았다. 오빠! 뭐라도 말 좀 해봐!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후회.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았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딸아, 이제 집으로 들어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보았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서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당신은 내 집 대문 앞에 설 자격조차 없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저택의 문이 천천히 닫혔다. 밖에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두 사람만이 마당에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저택의 문이 닫혔다. 철컥 하는 가벼운 소리가 울렸지만 마당에 남겨진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에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전 남편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닫힌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조금 더 쳐다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유라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의 상냥함은 없었다. 오직 당혹감만이 남아 있었다. 말 좀 해봐. 저 여자네 집이 정말 그렇게 부자야? 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두 손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자네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은 우리 집안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유라는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뭐라도 말 좀 해보라니까. 그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귀찮게 하지 마. 유라가 즉시 화를 냈다. 뭐라고? 나 지금 오빠 걱정해서 이러는 거잖아. 그가 씁쓸하게 비웃었다. 아주 신랄한 웃음이었다. 날 걱정한다고?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유라도 움찔했다. 아니면 내 돈을 걱정하는 거겠지. 유라가 굳어버렸다. 오, 오빠, 그런 말이 어딨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 유라가 돈에 대해 묻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비싼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던 때, 차를 바꾸고 집을 옮기자고 재촉하던 때. 전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졌다. 유라가 더듬거렸다. 오빠, 오해야. 난 오빠를 사랑해서 옆에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회사 변호사였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네,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방금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눈을 감았다. 또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다.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회사 자산 전체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심장이 웃는 것 같았다. 태양그룹 프로젝트는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쪽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소하면 52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U라는 그 액수를 듣고 경악했다. 뭐라고?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사실상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 휴대폰을 꽉 쥐었다. 회사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소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를 얼어붙게 할 한마디를 던졌다. 제국 캐피탈에서 다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씁쓸한 미소였다. 그럴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변호사가 놀란 듯 물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 유라가 즉시 달려왔다. 오빠, 회사 정말 부도난 거야? 그는 그녀를 쳐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유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더 이상 걱정도 상냥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유라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게다, 그럼 오빠 개인 돈은 있어? 그 질문에 전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다. 메마른 웃음이었다. 아직도 그게 궁금해? 유라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야 알아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 개인 계좌도 지금 은행에서 조사 중이야. 유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그가 말을 이었다. 아마 그것도 동결될 거야. 유라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캔 돌아섰다. 그럼 나 먼저 갈게.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가? 유라가 빠르게 말했다. 나 볼 일이 좀 있어서. 하지만 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유라야. 그녀가 멈춰섰다. 그가 물었다. 내가 돈이 없어져서 떠나는 거지? 유라가 돌아섰다. 눈빛은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몇 초간 응시했다. 유라는 쉽 돌아서며 쏘아붙였다.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그녀는 저택대문 밖으로 빠르게 걸어나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불과 몇 분 만에 그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는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전 남편은 대문 앞에 홀로 남았다. 밤거리는 고요했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길 건너 불빛이 여전히 밝은 저택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 저 집에 사는 여자는 그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는 제 손으로 그녀를 인생 밖으로 밀어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그는 문자를 열었다. 단 한 줄이었다. 고객님의 계좌가 금융조사 관계로 임시 동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다. 전 남편은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내일은 그를 몇 배는 더 고통스럽게 할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전 남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집 앞 계단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유라가 떠난 후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기력이 없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차가운 보도블록을 비추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한때 시끌벅적했던 집은 이제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잔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유라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휴대폰을 열었다. 화면에는 수많은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다. 직원, 협력사, 은행, 변호사. 단 하룻밤 만에 그가 10년 넘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문득 내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 15년
그가 늦게 귀가할 때마다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 그리고 밥은 먹었어요? 라는 다정한 질문.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사실을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다. 그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제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전 남편이 막 잠이 들려던 순간 똑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머리가 여전히 멍했다. 그가 나가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경비원 복장이었다. 전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첨부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요, 남자가 서류철을 열었다. 침착한 목소리였다. 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통보하러 왔습니다. 전 남편이 굳어버렸다. 뭐라고요? 남자가 그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법적 서류입니다. 새로운 소유주께서 저희에게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는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머릿속은 거의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집이야.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사실 이 주택은 이전부터 성안건설 소유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계약에 따라 할부금을 납부하고 계셨던 거고요. 전 남편이 굳어버렸다. 그가 할부로 집을 산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었다. 그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렇다 해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잖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안건설이 이 부지 전체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누구한테? 남자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다. 제국 캐피탈입니다. 공기가 즉시 얼어붙었다. 전 남편은 귀가 멍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제국 캐피탈.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매수자가 재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 새로운 투자자는 계약을 조기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3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안 돼. 말도 안 돼. 당신들한테 그럴 권리는 없어. 남자는 침착하게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것이 투자자의 결정입니다. 전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서류 마지막 장의 서명을 보자 그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곳에 서명된 이름은 제국 캐피탈의 회장, 바로 내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침내 그는 거의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남자가 길 건너 저택을 바라보았다. 아마 저곳에 계실 겁니다. 전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길 건너 저택은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비쳐 반짝였다. 불과 수십 미터 거리였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남자가 덧붙였다. 저희는 3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떠났다. 문이 닫혔다. 전 남편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소파, 식탁, 내가 수백 번의 식사를 차렸던 부엌.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 길 건너 저택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는 결코 답이 없을 것이었다. 두 남자가 떠난 후 집은 다시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전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3일. 이 집을 떠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이었다. 그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공이라며 자랑스럽게 뽐냈던 바로 그 집. 이제 그 집마저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텅 빈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집안 곳곳에서 지난 15년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저 식탁. 예전에 나는 항상 저기 앉아 그가 저녁을 먹으러 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7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심지어 자정에 오든 나는 항상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종종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다. 기다릴 필요 없어. 먼저 먹어. 그리고 여러 번 그는 친구들과 밖에서 식사를 하고 식어버린 밥상 앞에 나를 홀로 남겨두었다. 그는 부엌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예전에 항상 음식 냄새, 그릇소리, 그리고 더 먹을래요? 라고 묻는 내 목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방구석의 작은 나무 수납장에 멈췄다. 내가 항상 잠가두던 수납장이었다. 전에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일어나 그곳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가 문을 열자 안에는 낡은 종이 상자 몇 개가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다. 우리의 웨딩 사진, 결혼 후 첫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사진 속에서 나는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웃었었다. 그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전 남편이 굳어버렸다. 사진에 찍힌 날짜는 12년 전이었다. 아래에는 임신 8주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12년 전 내가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중요한 손님을 접대하느라 바빴다. 그는 건성으로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고 그 후 나는 다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상자를 뒤졌다. 초음파 사진 아래에는 다른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병원 퇴원 확인서였다. 진단명은 사고로 인한 유산. 전 남편은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종이 뒷면을 뒤집었다. 그곳에는 내 손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다. 글씨체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오늘 아기를 잃었다. 그 사람은 모른다. 어쩌면 앞으로도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그날을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내가 그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때 그는 친구들과 술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에 돌아와서도 침실에 조용히 누워있는 나를 보고 짜증을 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또 왜 그래? 그리고 나는 그저 침묵하며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늘 12년이 지나서야 그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울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떨렸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까지도. 길 건너편 나는 저택 2층 창가에 서 있었다. 옛집을 바라보았다. 김 실장님이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그분이 방금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시선은 여전히 저쪽 집을 향해 있었다. 김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 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침착한 목소리였다. 아니요. 그 일 때문에 12년 전에 이미 충분히 울었어요. 이제는 더 나올 눈물도 없어요. 길 건너편에서 전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초음파 사진이 그의 앞에 떨어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종이 위에 작은 글씨를 비췄. 임신 8주.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전 남편은 여전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세월의 빛바랜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시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12년 동안 그는 자신이 아이를 가졌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 그 아이의 엄마가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아이. 그는 그날을 떠올렸다.
내 전화가 계속해서 울렸지만 그는 힐끗 보고는 그냥 끊어버렸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친구는 그의 어깨를 치며 크게 웃었다. 아내 전화는 그냥 무시해. 우리랑 노는 게 훨씬 낫지. 그는 그 말을 따랐다. 그때 나는 아무도 곁에 없는 응급실에 홀로 누워 있었다. 전 남편은 종이를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인생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정말로 끔찍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시선은 길 건너 저택을 향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두 집 사이의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초음파 사진을 보고는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섰다. 그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부드러운 햇살이 큰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방 안은 고요했다. 김 실장님이 밖에서 들어왔다. 사모님, 내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실장님?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분이 또 오셨습니다.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묻지 않아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책을 내려놓았다. 문 열어주세요. 김 실장님이 조금 놀란 듯 했다. 그래도 만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요. 대문 밖에서 전 남편은 조용히 서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탓에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느릿느릿 마당으로 들어왔다. 형광계단에 서 있는 나를 보자 그는 멈춰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태연하게 물었다. 여긴 무슨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이 지나서야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다. 나 알았어.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뭘 알았다는 거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그것을 보자 내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나는 그 종이를 잠시 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와서 안다고 뭐가 달라지죠? 그 말에 그는 굳어버렸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나는 침묵하며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앞에 선 남자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과 더 이상 같지 않았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빛은 지쳐 있었으며 온몸에서 절망감이 풍겨나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모든 걸 다시 시작할게.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물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그가 멈칫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아이는 12년 전에 잃었고 우리 결혼도 끝났어요. 뭘 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두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나는 그를 잠시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난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그가 꼼 고개를 들었다. 눈에 희망이 스쳤다. 정말이야?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용서가 다시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은 비수와 같았다. 그의 눈에 비치던 빛이 꺼졌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끝났어요. 정말로. 가벼운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차가운 기운을 남겼다. 전 남편은 오랫동안 서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그는 돌아서서 대문으로 향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철문이 그의 등 뒤로 천천히 닫혔다. 나는 현관 계단에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붙잡지도 않았다. 한 번 잃어버린 것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3일 후 부동산 회사가 집을 인수하러 왔다. 그는 이미 짐을 싸서 떠난 후였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몰랐다. 한때 시끌벅적했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나무 바닥에 긁힌 자국과
웨딩 사진이 걸려있던 벽에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김 실장님 말에 따르면 이사하는 날 그는 작은 캐리어 2개만 들고 갔다고 한다. 차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더 이상 회사 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한때 자신의 인생 전부라고 생각했던 곳을 떠나는 손님처럼 조용히 그 집을 나섰다고 했다. 내 삶도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저택 뒷뜰을 산책했다. 바람에 실려오는 제스민 향기와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부드러운 햇살. 문득 이렇게 마음이 가벼웠던 적이 아주 오랜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차리는 저녁 식사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도 없었다. 모든 것이 훨씬 단순해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김 실장님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사모님, 어떤 분이 이걸 두고 가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겉에는 익숙한 필체로 단 한 줄이 쓰여 있었다. 미안해. 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글씨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어. 3일 전 그 집을 떠났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지. 회사는 부도 났고 친구들은 사라졌어. 유라도 그날 이후로 떠났고 나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내가 가졌던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이었다는 걸 알았어. 나는 잠시 멈췄다. 가벼운 바람이 편지지를 넘겼다. 나는 계속해서 읽었다.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빌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 만약 15년 전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당신을 더 아끼고 사랑했을 거야. 미안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 줄의 글씨는 약간 번져 있었다. 아마도 쓴 사람이 울었던 모양이다. 나는 편지를 접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햇살이 작은 꽃들 위로 쏟아지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김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답장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너무 늦어버린 사과도 있으니까요. 마음이 이미 식어버렸을 때 사과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될 뿐이었다. 그날 오후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으셨다. 김 실장님에게 편지 이야기를 들으신 후 아버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나마 양심은 조금 남아있는 놈이로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를 잠시 보시더니 물었다. 앞으로 계획은 있느냐? 나는 잠시 생각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다. 회사에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분간은 그냥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다. 내 모든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김 실장님이 나가서 문을 열었다. 몇 분 후 그는 어떤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나는 조금 놀랐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에 아주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보자 미소 지으셨다. 자네, 드디어 돌아왔군. 남자는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 주셨다. 내 딸 수연이다. 이쪽은 강지훈 씨. 내 오랜 친구이자 제국 캐피탈의 오랜 파트너이기도 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지훈 씨는 나를 몇 초간 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아주 평온했다.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을 보자 이상한 안정감이 들었다. 마치 인생의 낡은 장이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전 남편은 지금 작고 허름한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스탠드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보았다. 우리의 웨딩 사진이 아직 갤러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보다가 화면을 껐다. 인생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다.
한 번 인생에서 떠나간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이혼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내 삶은 많이 변했다. 매일 아침 나는 예전보다 일찍 일어났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늦게 잠드는 날은 없었다. 저녁 식탁에 홀로 앉아있던 밤도 사라졌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저택 뒤뜰에 작은 정원에 꽃을 심었다. 가끔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삶이었다. 강지훈 씨도 집에 자주 찾아왔다. 그는 아주 차분한 사람이었고 천천히 말하며 항상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위기를 가졌다. 어떤 오후에는 그와 아버지가 거실에서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차를 내어드렸다. 가끔 그는 내게 간단한 질문을 했다. 꽃 심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아주 평범한 질문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과도한 호기심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부드러운 대화일 뿐이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시고 거실에 나와 지훈 씨만 남게 되었다. 그는 정원을 내다보며 말했다. 수연 씨는 참 강한 분이시군요. 나는 조금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마 아플 만큼 아팠기 때문일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아주 차분했다. 마치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이해하는 듯 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잠시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갔다. 집 근처 쇼핑몰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시키고 창가에 앉았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내가 거리를 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나는 살짝 굳었다. 15년 동안 들었던 목소리였다. 내가 돌아보자 전 남편이 서 있었다. 하지만 내 앞에 선 남자는 이제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는 더 짧아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으며 옷차림은 단순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눈빛은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그가 나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 앉아도 될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몇 초간 침묵했다. 공기는 더 이상 이전 만남처럼 긴장되지 않았다. 약간의 어색함만이 감돌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잘 지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대로 나도 되물었다. 당신은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나도 괜찮아. 예전과는 아주 다른 미소였다. 자신감은 없었지만 씁쓸함도 없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집에서 나온 뒤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그 후에 일자리를 구했어. 나는 조금 놀랐다. 무슨 일이요? 그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다. 건축 자재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해. 나는 그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한때 큰 회사의 대표였지만 이제는 아주 평범한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내 눈에 놀라움을 읽었는지 그저 희미하게 웃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내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달았어. 그가 창밖을 보았다.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나는 침묵했다. 그가 다시 나를 보았다. 다시 만나달라고 온 거 아니야. 그냥 한 가지 말하고 싶어서. 그가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나는 조금 의외였다. 뭐가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평생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우지 못했을 거고. 나는 오랫동안 그를 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 잘 지내길 바라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몇 초 더 침묵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섰다. 이제 일하러 가봐야겠다.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정말로 평온한 삶을 살길 바랄게.
그리고 그는 카페를 나가 거리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에 더 이상 아픔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인생의 낡은 장이 정말로 다친 것처럼 아주 가벼운 기분만이 남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카페로 들어왔다. 내가 고개를 들자 지훈 씨였다. 그는 나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다. 이런 우연이 있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전 남편이 방금 떠난 문 쪽을 잠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돌아보며 나를 놀라게 할 한마디를 던졌다. 사실 저는 수연 씨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훈 씨를 보며 살짝 굳었다. 저를 오래전부터 아셨다고요?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차분한 눈빛이 아주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다.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무 기억이 없는데요. 지훈 씨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카페 앞 도로를 바라보았다. 차들은 여전히 붐볐다.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말했다. 20년 전 수연 씨는 낯선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20년 전이면 내가 겨우 20살을 갓 넘었을 때였다. 지훈 씨가 말을 이었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 앞에서 한 남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길가에 쓰러져 있었죠.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희미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길가에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았다. 나는 택시를 불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심지어 병원비를 선납해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떠났다. 그때는 그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놀랐다. 그분이 지훈 씨였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을 차린 뒤에 감사 인사를 하려고 수연 씨를 찾았지만 이미 떠나신 후였습니다. 병원 기록을 통해 이름만 알 수 있었죠. 나는 침묵했다. 그런 작은 일을 20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있었다니. 지훈 씨가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연 씨를 찾았을 때 당신은 이미 결혼한 후였죠. 나는 이해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셨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아주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20년. 한 사람이 그런 작은 일을 2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 지훈 씨가 희미하게 웃었다. 사실 이번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처음에는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당신이 막 이혼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부드럽게 이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 감사 인사는 하신 셈이네요. 지훈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감사. 인사 한마디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른 날 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심장이 살짝 뛰는 것을 느꼈다. 과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다가올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1년 후 내 삶은 많이 변했다. 나는 아버지의 투자 펀드에서 몇몇 프로젝트 관리를 돕기 시작했다. 너무 바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저택 뒤뜰의 정원에도 꽃이 더 많이 피었다. 햇살 좋은 아침이면 나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지훈 씨는 가끔 들렀다. 시끄럽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그저 평온한 대화들이 오갔다. 어떤 관계는 거창한 약속으로 시작할 필요 없이 그저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전 남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일하는 건축 자재 가게는 꽤 작았고 일은 바빴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 상품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상담해 주었다. 가게 사장은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참 성실하게 일해. 그는 그저 웃었다. 아마 예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그런가 봅니다. 저녁에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면 그는 가끔 낡은 웨딩 사진을 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기억, 하나의 교훈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인생을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그 대가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어느 가을 오후, 나는 저택 뒤뜰에 서 있었다. 노란 나뭇잎이 길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지훈 씨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내게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오늘 바쁘십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가 나를 보았다.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럼 잠시 같이 산책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대문을 나섰다. 앞에 펼쳐진 길은 노란 잎으로 가득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인생은 때때로 참 이상하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은 길 중간에 떠나버린다. 하지만 아주 늦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시끄럽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마치 폭풍이 지난 뒤에 평온한 계절처럼 조용히 우리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온다.